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장애 병력자가 산으로 이동하여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더라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23나 2009731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고인은 2018년 7월 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기름역 주변에서 주차한 차량 안에서 전선을 목에 감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목격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그날 퇴원하였습니다. 고인은 2018년 7월 28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 1-9 직동 근린공원 인근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유리한 사실 등 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1994년 징역 2년, 2000년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14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습니다. 출소 후 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였는데 2018년 5월경 의정부시로 이사한 이후 자신의 전과가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에 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당시 운영하던 과일가게 관련 금전 문제로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고인과 동거하는 이는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2018년 7월 20일경부터 말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만 있다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평소와 많이 달라 보여 수차례 원고에게 고인의 상태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증언하였습니다. 2018년 5월경 고인의 어머니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고인은 2018년 7월 23일 가족들과 상의 없이 어머니 명의의 합의서를 교부하여 형사합의금 2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일로 가족들의 원망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2018년 7월 26일 선행 자살 시도 이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응급실 기록에는 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진압력장애라는 진단명이 기재되었고 그에 따라 고인에 대해 같은 병명의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고인의 의무기록을 감정한 제1심 감정에는 고인은 자유롭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병적인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고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회 선행 자살 시도에 이르기까지 고인은 수면장애와 불면증 치료를 받은 적은 있어도 2014년 9월 26일 아이 정신과의원에서 진단받은 것과 선행 자살 시도 약 8개월 전인 2017년 11월 23일 H병원에서 진단받은 것 외에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정신과의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H병원에서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성인의 인격 및 행동의 상세불명의 장애, 경도 우울 에피소드가 모두 의증으로 진단되었을 뿐이며 언제 발병한 것인지, 무엇에 연유한 것인지, 증상이 무엇인지, 치료를 받아 차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증세가 악화되어 선행 자살 시도로 이어진 것인지 확인할 자료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고인이
선행자살 시도 이후 내려진 진단만 있을 뿐 선행자살 시도 전 우울증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를 확인할 뚜렷한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선행자살 시도 후 의무기록이나 진단서에도 충실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인은 선행자살 시도로 진료받을 당시 의식 저하로 면담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 의사는 고인을 문진하지 못하고 과거력도 확인하지 못한 채 고인과 동거하는 이와 보호관찰 중에 있는 고인의 보호관찰사로부터 전해받은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고인을 진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기록에 고인의 현 병력으로 금전적 스트레스 및 성범죄 전과가 이웃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 비교적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되었고, 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의사는 고인의 병명을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진압력 장애로 진단하였습니다.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 즉 KCD에서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로 분류하고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담당 의사는 문진이나 과거력 확인이 생략되고 증상의 지속성이나 빈도, 변화의 정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인이 이미 선행자살 시도를 했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고인의 진단명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진단이 아닙니다. 고인의 의무기록과 진단서 내용이 한정된 탓인지 원고는 제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면서 의무기록, 진단서 외에 고인의 성장과정 등을 기재한 내용을 추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제1심 감정인은 별지 이 기재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지 이 기재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고인이 망상과 한청을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심 감정 결과 또한 고인이 선행자살 시도를 하고 이틀 후 자살을 하였다는 결과와 일부 확인되지 않거나 과장된 정보에 근거하여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인이 중증의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에 고인의 중학교 재학 중 측정된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69점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할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감, 절망감, 비관적인 사고 등이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일으켜 자살 시도 당시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우울 증상의 기복에 따라 판단력 또는 분별력의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고, 선행자살 시도 후에는 만연히 자신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말하는 등 판단력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1심에서 고인이 한청이나 망상 등을 호소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의무기록에도 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 한청, 망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은 선행자살 시도 전까지 과일장사 등의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였고 2018년 7월 23일 어머니 명의의 합의서 작성에 관여할 정도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고인이 자살 당시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가 2023년 6월 27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언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고인이 자신이 죽인 사람의 귀신이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3년 1월 27일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이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고인이 어머니 강제추행 사건을 합의할 당시 동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는 합의 당시 고인과 동행하여 합의금 200만원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합의 상대방의 진술서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관련 민사사건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자살 방법과 장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은 나무에 밧줄을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인의 자살 방법은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결과도 예상한 가운데 장소를 물색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방법으로 심신상실이나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는 실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살 방법 면에서 고인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고인이 목을 맨 높이가 높지 않아 지면과 발바닥이 거의 닿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은 목이 졸려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의지 여하에 따라 스스로 그만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이 자살을 한 장소는 비교적 통행이 적어 자살 과정이 노출되거나 발견되기 어려운 곳으로 보이고, 고인이 장소를 이동하여 자살 장소를 물색하였다는 것은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은 휴대폰은 집에 두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라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재된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하였다가 자살 장소 주변에 놓아둔 채 자살을 하였는데, 이는 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였다가 자살 후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 유도적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